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강가 나루터. 한 노인이 낡은 나루배에 기댄 채 강물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세월의 강바람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굵은 마디의 손은 평생을 저어온 노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 나루터의 유일한 주인이자 뱃사공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두 젊은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고을 제1의 악덕 지주 방영감의 아들들, 박만수와 박수 형제였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악행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 자들이었다. 어이, 늙은이. 당장 배를 대지 않고 뭘 하는 게냐? 형인 박만수가 자신의 종을 부리듯 거만하게 소리쳤다. 그들은 강 건너 마을에서 열리는 노름판에 가는 길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어나 배를 돌려 그들을 태웠다.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형제는 시끄럽게 떠들며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고 조롱했다. 이런 낡은 배로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가? 이러다 강 한복판에서 가라앉는 것도 모르겠군. 그러게 말이다. 이 영감, 풍기는 냄새부터가 시체 썩는 냄새 같지 않으냐? 껄껄 노인은 그들의 모욕에도 돌부처처럼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다. 마침내 배가 강 건너 나루터에 닿자 형제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볏갑판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노인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뱃삭을 요구하자 동생 박수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 뱃삭이라니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돈을 받으려 드는 것이냐? 이까진 낡은 배 한 번 공짜로 태워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지. 밥도 못 찾는 망덕한 늙은이 같으니. 박만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노인은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강물에 빠질 뻔했다. 정뱃삭이 아까우면 저승에 있는 내 놈 조상에게나 가서 받아라. 우리는 바쁘니 이만 가보겠다. 형제는 마지막까지 조롱의 말을 퍼붓고는 보란듯이 등을 돌려 노름판을 향해 사라졌다. 그들의 등 뒤로 늙은 뱃사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강물처럼 깊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박만수 형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 강물처럼 모든 것을 흘려보내듯 텅 비어 있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얼음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서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하늘은 붉은 피를 뿌려놓은 듯 불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축축하고 비릿한 물의 냄새. 강 하류에서 불어오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었다. 노인은 나지막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읊조렸다. 오늘 밤 강이 크게 울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날씨 예측을 넘어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노를 돌려 자신의 나루터가 있는 강 이편으로 다시 노를 저기 시작했다. 그의 노젓는 동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리고 규칙적이었지만 배가 물을 가르는 소리는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섭게 들렸다. 나루터에 도착한 그는 배를 물가로 끌어올려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듯
자신의 낡은 삿갓을 고쳐 쓰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조롱박을 풀어 그 안에 든 마지막 남은 탁주 한 모금을 입에 털어넣었다. 샥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늙은 뱃사공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자신, 탐관오리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던 전설적인 의적 두목 비형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나루터 바로 옆 작은 주막의 문이 열리더니 주모인 원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원리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과부였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늙은 뱃사공을 음침하다며 피할 때도 유일하게 그를 없인 여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어르신, 이리 들어와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지요. 원리는 이미 장터 사람들을 통해 박수 형제가 노인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을 전해 들은 뒤였다. 그녀는 노인의 지친 어깨와 쓸쓸한 뒷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원리는 막무가내였다. 사양 마시고 어서요. 제가 오늘 장사가 잘 되어 어르신께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녀는 거의 반강제로 노인의 팔을 이끌어 주막 안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노인의 앞에 놓였다. 변변한 고기 한 점 없었지만 구수한 국물과 넉넉하게 담긴 밥은 허기진 노인의 속을 덮어주기에 충분했다.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마시지요. 저런 인간들은 분명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말이지요. 원리는 국밥을 떠먹는 노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전 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은 필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아이의 곁을 꼭 지키고 있시오. 알겠어. 원리는 그의 뜬금없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하여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주막을 나섰다. 원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노인의 경고는 그녀의 작은 선의에 대한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보답이었다. 움막으로 돌아온 노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등짐을 내렸다. 등짐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함께 검은 천에 소중하게 쌓인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가 천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흑요석처럼 검고 날카롭게 빛나는 한 자루의 단도였다. 비형이라는 두 글자가 칼자루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과거이자 분신이었다. 그는 흑요도를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어둠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강가로 가장 높은 언덕 위로 올랐다. 언덕 꼭대기에는 아주 오래전 그가 옛 동료들과 헤어지며 약속의 증표로 쌓아두었던 작은 돌무덤이 봉화대처럼 서 있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날이 온다면 이 봉화에 불을 피우겠다. 불을 보는 자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곳으로 모여라.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가 과연 남아있을까?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부싯돌을 꺼내 마른 집단에 불을 붙였다. 활활. 불씨는 순식간에 봉화대로 옮겨 붙었고 붉은 불기둥이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거대한 신호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전설을 깨우는 불꽃이었다. 흩어졌던 그림자들을 다시 한번 정의의 이름 아래 불러 모으는 비형의 귀환을 알리는 봉화였다. 불꽃은 바람을 타고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노인이 피어올린 봉화의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고 선명했다. 그 불빛은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옛 비형의 동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가장 먼저 봉화를 본 것은 강 건너 마을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던 쇠돌이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창밖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빛을 본 순간 그의 굶주린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 없이 벽에 걸어두었던 거대한 쇠망치를 집어들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고개 너머에서 야경을 서던 전직 산적 출신 산돌 역시 그 불빛을 보았다. 그는 시익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웃더니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며 자신의 육중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행수로 신분을 바꾸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칠성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창밖의 불빛을 본 그는 순간 모든 표정을 지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신복에게 상단의 모든 인력과 자재를 동원하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농부로 살아가던 자, 짐꾼으로 살아가던 자, 심지어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던 자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봉화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때 비형이라는 이름 아래 부패한 세상을 향해 칼을 들었던 잠든 늑대들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의 작은 나루터에는 어둠의 장막을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 대신 쟁기와 쇠망치, 밧줄과 삽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수십 년 전과 똑같은 뜨거운 의리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봉화가 피어오른 언덕 아래 그들의 두목 비형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모인 옛 동료들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곧 자신들을 다시 불러 모은 두목 비형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기세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동료들에게 박만수 형제의 악행과 자신이 당했던 모욕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기상천외한 계획을 밝혔다. 오늘 밤 우리는 저 오만한 놈들을 벌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복수일 뿐 나는 저놈들에게 자신들이 딛고 선 세상 자체가 하룻밤만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 건너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박만수 형제의 거대한 저택을 가리켰다. 오늘 밤 우리는 저놈들의 집을 통째로 옮겨버릴 것이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이 강이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의 계획을 들은 동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집을 통째로 옮기다니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마치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두목의 눈빛에 담긴 확신을 보고 그의 계획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비형 시절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을 몇 번이고 성공시켜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목님, 저희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칠성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그의 외침에 다른 동료들도 모두 명을 내려주십시오. 라며 뜨겁게 화답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의 흐름과 땅의 지질,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완벽한 작전도가 그려져 있었다. 좋다. 지금부터 내 명을 따르라. 오늘 밤 우리는 이 강을 심판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거대한 작전의 막이 올랐다. 작전은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조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목표는 강 상류에 있는 낡고 오래된 보호보였다. 그 보는 본래 박만수 형제의 집 쪽으로 흐르던 작은 물줄기를 막고 농경지로 물을 대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칠성이 이끄는 첫 번째 조는 그가 상단에서 동원한 수백 개의 텅 빈 쌀가마니와 질긴 밧줄, 그리고 수많은 나무 널빤지를 이용해 밤의 어둠을 틈타강의 보류 한가운데에 임시 둑을 쌓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의 흐름과 압력을 정확히 계산하여 강물이 두 쪽으로 더욱 거세게 쏠리도록 물의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동시에 대장장이 쇠돌이가 이끄는 다른 대원들은 낡은 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냈다. 그들은 쇠정과 망치를 이용해 보의 기반이 되는 바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보의 내부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그들의 작업은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한때 탐관오리의 비밀 금고를 단벽 하나 허물지 않고 통째로 뜯어냈던 조선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낡은 보 하나를 허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보의 균열이 간 곳에 굵은 밧줄 수십 개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 밧줄의 반대편 끝은 강 건너편의 거대한 나무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밧줄을 당겨 보를 무너뜨리고 성난 강물을 박만수 형제의 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조가 강의 흐름을 바꾸는 동안 노인이 직접 이끄는 두 번째 조는 더욱 위험하고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박만수 형제 저택의 집안 자체를 거대한 함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두더지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저택의 단벽 아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직 광부 출신이었던 대원들의 솜씨는 놀라웠다. 그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땅굴을 저택의 집안 바로 아래까지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땅굴이 완성되자 그들은 더욱 대담한 작업을 벌였다. 바로 저택을 떠받치고 있는 땅의 흙을 조금씩 파내어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건물의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여 집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기둥과 주춧돌 아랫부분의 흙을 정교하게 파냈다. 겉은 멀쩡했지만 저택의 집안은 이제 마치 벌집처럼 속이 텅 빈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그들은 강가에서부터 이어지는 비밀 수로를 파서 텅 비어버린 집안 아래 공간으로 강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차가운 강물이 스며들며 남은 흙들을 녹이고 집안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갔다. 이제 저택은 단단한 땅 위가 아닌 얇은 흙층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어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작업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저택 안에서 잠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노인과 그의 동료들이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치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도움이 더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다. 볼을 무너뜨리고 약해진 집안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다. 그들은 강의 본류를 막아 어느 정도 수위를 높여놓았지만 거대한 저택을 통째로 삼켜버리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기이하게도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밤 강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였다. 어디선가 부서진 축축한 바람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이윽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악행을 심판하려는 하늘의 분노였을까? 노인과 그의 동료들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이것이 하늘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임을 직감했다. 폭우는 그들의 계획에 마지막 날개를 달아주었다. 불어난 강물은 그들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을 금방이라도 터뜨릴 듯 맹렬한 기세로 낡은 볼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물은 바뀐 물길을 따라 박수 형제의 저택 주변 땅으로 스며들며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집안을 더욱 질척하게 만들고 있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언덕 위에서 맹렬하게 불어나는 강물과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노인의 신호가 떨어지자 강 건너편 나무에 숨어있던 대원들이 보에 연결된 수십 개의 밧줄을 일제히 당기기 시작했다. 영차. 영차,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그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고 외부에서는 성난 강물이 맹렬하게 압박하고 있던 낡은 복 그들의 마지막 힘을 이기지 못했다. 광탕,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치 성난용처럼 포효하며 새롭게 열린 물길을 따라 쏟아져 들어갔다. 그 물길의 끝은 바로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노름판에서 돌아와 늦은 잠에 빠져있던 박만수 형제는 갑작스러운 집의 흔들림에 잠을 깼다. 지진이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집의 집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강물이 저택의 기반을 덮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쿠르르릉 땅이 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모래성처럼 자신 아래에 만들어진 거대한 진흙 구덩이 속으로 통째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으아악, 집안에서 잠자던 형제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기울어지는 집과 함께 차가운 진흙과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거대한 기와지붕이 먼저 진흙 속으로 처박혔고 이어서 육중한 기둥과 벽들이 마치 종이 상자처럼 찌그러지며 사라져갔다. 모든 것은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거대한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진흙 구덩이와 그 위를 소용돌이치며 채우는 흙탕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 진흙 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자연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보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강물과 폭우로 인해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거대한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다. 흙탕물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맴돌며 집의 마지막 남은 흔적들마저 깊은 진흙 속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대한 기와집도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던 사람도 심지어는 집이 무너지며 만들었던 거대한 구덩이조차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다는 듯
간밤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여 만들어진 축축한 진흙벌과 웅덩이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노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언덕 위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이나 파괴가 아닌 소멸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만수 형제의 존재 자체를 이 땅의 지도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강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쌓았던 임시 둑은 불어난 강물에 자연스럽게 떠내려가 버렸고 땅속에 팠던 땅굴은 무너진 토사에 묻혀 영원히 사라졌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노인의 동료들은 모두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한밤중에 벌어졌던 거대한 복수극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어 깊은 강물과 진흙 속에 묻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가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해가 뜨자마자 박만수 형제의 집에서 일하던 한 머슴이 큰일 났어요. 집이 사라졌어요. 라며 실성한 나머지 장터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간밤에 휴가를 얻어 잠시 자기 집에 다녀오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밤에 집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고을에서 가장 높고 으리으리했던 박만수 형제의 저택이 있던 자리가 거대한 지벌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저 입을 떡 벌리고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곧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무래도 간밤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강물과 지반이 약해져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집이 통째로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이지요. 포졸들은 서둘러 천재지변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사실 그들 역시 박만수 형제의 등살에 시달려왔기에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으며 온종일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박만수 형제가 하도 악행을 저질러 옥황상제가 벼락을 내려 집을 통째로 지하로 처박아 버렸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그 집터가 본래 이무기가 살던 굴이었는데 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굴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악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사라진 집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유일하게 진실의 편린을 엿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막 과부 원리였다. 그녀는 간밤에 노인의 의미심장한 경고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오늘 밤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밤이 깊어지고 밖에서 폭우와 천둥이 몰아칠 때 그녀는 창문 틈으로 무언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횃불 하나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 상류 쪽으로 무언가를 옮기기도 하고 땅에 무언가를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마치 어둠의 군대가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새벽녘,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만수 형제의 저택 쪽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늙은 뱃사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나루터로 나가 보았다. 노인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낡은 나룻배 위에서 묵묵히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간밤의 폭풍우를 뚫고 거대한 심판을 내린 자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원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그에게 다가가 더르신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하고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강물 소리가 요란해서 잠을 좀 설쳤소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원리는 그 대답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을 베풀어준 늙은이에 대한 그녀만의 의리이자 보답이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형식적인 조사를 위해 관아의 포졸 2명이 나루터로 늙은 뱃사공을 찾아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노인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탐문을 나온 것이었다. 영감, 포졸 중 하나가 거만한 태도로 노인을 불렀다. 며칠 전 밤, 박만수 형제의 집이 사라졌을 때 혹시 무언가 이상한 것이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소. 노인은 하던 그물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밤에는 잠을 자는 법이지. 본 것이 없소. 하지만 그날 밤 유독 비바람이 거세고 천둥이 쳤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오.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포졸들을 마치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한 번 쓱 훑어보고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가에 평생을 살았소. 비바람 소리, 천둥 소리는 이 늙은이에게는 자장가나 다름없지. 헌데 그날 밤 강물 우는 소리가 유독 서럽게 들리기는 하더군. 강물 우는 소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노인은 낡은 나룻배의 노를 잡고 강 한복판으로 천천히 배를 저어 나갔다. 그는 포졸들을 등진 채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강물은 수천 년을 여기서 흐르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자,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자, 오만한 자, 강물은 그런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제물로 모두 데려가지요. 그는 멀어져가며 마지막 말을 툭 던졌다. 아마 그 형제들도 강물이 데려갔을 겁니다. 그의 말은 그저 늙은 뱃사공의 미신 섞인 푸념처럼 들렸지만 포졸들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만수 형제가 사라진 사건은 천재지변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제는 아득한 전설이 되어버린 한 의적의 이름이 있었다. 단의 비형이라고 들어봤는가? 주막에 모여 앉은 사내들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수십 년 전 호련히 나타나 탐관오리의 재물만을 털어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그 전설 속의 의적 말인가? 바로 그 일세. 듣자 하니 그 비형과 그의 동료들은 단순히 도둑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흐름을 읽고 물길을 바꾸는 신묘한 재주까지 가졌었다더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 하나를 하룻밤 만에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었다지 뭔가. 설마 이번 일이 그 비형의 소행이란 말인가? 조용히 해라게.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박만수 형제가 사라진 그날 밤, 강 건너 마을에서 아주 오래된 봉화가 타오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더군. 그리고 그날 밤 유독 낯선 외지인들이 이 마을을 많이 다녀갔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하나의 거대한 영웅담으로 부풀어 올랐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의적 비형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와 악독한 박만수 형제를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박만수 형제의 악행에 시달려왔던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통쾌한 소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준 보이지 않는 영웅의 존재에 열광했다. 아이들은 비형 놀이를 하며 골목을 뛰어다녔고 이야기꾼들은 그의 활약상을 각색하여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전설의 영웅이 바로 자신들의 곁에서 매일같이 묵묵히 노를 젓는 저 초라한 늙은 뱃사공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만수 형제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지자 강가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헐갑의 땅을 빼앗기는 사람도 부당한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없었다. 장터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바로 늙은 뱃사공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그저 음침하고 가난한 늙은이로 여기며 피하기 급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면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댓말을 쓰게 되었다. 그들이 비형의 전설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배를 탈 때마다 꼬박꼬박 뱃삭을 냈다. 아니, 뱃삭보다 훨씬 더 두둑한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곤 했다. 어르신, 약수지만 뱃삭시여. 어르신 덕분에 요즘은 두 발 뻗고 편히 잡니다. 늘 강령하십시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주는 돈을 묵묵히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낡은 배 위에는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잘 익은 과일과 따끈한 떡이 하루도 떨어질 날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밤, 노인의 움막으로 칠성을 비롯한 옛 동료 몇몇이 조용히 찾아왔다. 그들은 두목과의 마지막 술잔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작은 화톡불 앞에 둘러앉아 그들은 말없이 탁주를 주고받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과 의리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두목님, 이제 저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칠성이 먼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또다시 이 강이 울고 세상이 저희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두목님께서 부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먼저 달려와 두목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충심의 맹세였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다. 고맙다.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자신들의 젊었던 시절과 비형으로 살았던 영광의 순간들을 추억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다시 평범한 상인으로, 농부로, 대장장이로 돌아가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정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을 터였다. 옛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나루터에 다시 혼자 남게 된 노인은 왠지 모를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길었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만 같았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분노와 목적의식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길 잃은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았다. 그가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막 과부 원리가 소반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소반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과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어르신,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네. 그러실수록 더 드셔야지요. 원리는 그의 곁에 소반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저희 모자는 아무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돌아보며 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충분히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노인의 텅 빈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준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원리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밥알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여정이 마침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조용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늙은 뱃사공의 삶은 예전과 똑같았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면 나루터에 나와 낡은 나루배에 노를 저었고 해가 지면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주막 과부 원리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매일같이 그의 말이 되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그의 텅 비었던 삶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과묵한 노인의 깊은 눈 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저 강은 결코 잠들지 않는 정의롭고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늙은 뱃사공은 강물처럼 조용히 세상과의 인연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강물이 집어삼킨 악덕 형제 이야기와 돌아온 의적비. 형의 전설은 강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거쳐 영원히 전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그 강을 건너며 묵묵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강은 말이 없지만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 세상을 향한 서리빨 같은 정의와 한 사내의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영원히 흘러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